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긍지로 넘실댔다. 갓 다림질한 정복에 따뜻한 옷깃, 찬란한 햇살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임관 반지, 그리고 4년간의 혹독한 담금질을 이겨내고 마침내 조국의 간성으로 거듭나는 청년 장교들의 빛나는 얼굴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 단연 박하늘이 있었다. 여생도 최초로 4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은 전무후무한 신화를 쓴 그녀는 졸업생 대표로서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호소력을 지녔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심장에 똑똑히 밝혔다. 오늘이 제복의 무게와 함께 조국의 명예를 짊어지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하늘을 뒤흔들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모두가 그녀의 미래는 의심을 여지없이 창대할 것이라 믿었다. 국방부의 핵심 요직 혹은 편안한 후방부대의 지휘관, 그녀의 능력과 성적이라면 그 어떤 자리든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첫 부임지로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제7기 기계화 보병사단 통칭 불사조 부대를 자원했다. 그곳은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훈련 강도가 높고 군기가 세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선택에 의아했지만 그녀의 인사 기록카드 뒷면에 적힌 부산 소년의 집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듯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거친 들판에서 자라난 들꽃,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손으로 지은 진짜 가족 배경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새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들의 막강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고 가장 혹독한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경기도 연천 휴전선과 맞다. 이곳의 공기는 늦가을의 스산남과 군사적 긴장감이 뒤섞여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박하늘 소위가 첫 부임지인 불사조 부대, 제2대대, 육중대, 위병소 앞에 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바람과 무수한 낯선 시선들이었다. 육중대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거칠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유명했다. 그곳은 합리적인 지휘체계가 아닌 짬밥과 힘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지배하는 원시적인 야생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에는 3마리의 굶주인 늑대가 새로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늑대는 중사의 계급장을 단 도경철이었다. 그는 부소대장이자 분대장으로서 중대의 실질적인 군기를 책임지고 있었다. 군생활 15년, 그의 거친 피부와 굵은 목, 그리고 뭉툭한 손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책상물림 장교들을 극도로 혐오했고, 특히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군대의 기강을 해치는 불순물로 여겼다. 그의 신념은 단순했다. 군인은 무조건 강해야 하며 그 강함은 오직 폭력과 공포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 두 번째, 늑대는 중위 김필두였다. 그는 박하늘의 바로 위선임 장교였다.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이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동료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활하고 비열한 속내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육사수석 졸업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나타난 박내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강력한 경생자로 인식하고 첫날부터 그녀를 경계하고 질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인하는 가장 비겁한 늑대 바로 중대장인 오진택 대위였다. 그는 무능하지는 않았지만 야망이 너무 컸다. 그는 오직 자신의 진급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부대의 문제에 개입하여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는 도경철 중사의 폭력적인 통치 방식이 중대의 훈련 성과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
그에게 병사들의 인권은 자신의 진급 서류에 적힐 단 한 줄의 성과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박하늘의 등장은 이 세 마리 늑대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냥감의 출현이나 다름없었다. 백마 금일부로 육중대 1소대장으로 부임한 소위 박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대 사무실에 들어선 박하늘이 각 잡힌 경례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도경철 중사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끼며 손에 들고 있던 총기 부품만 만지작거렸다. 신임 소대장이자 상급 장교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하극상이었다. 그때 사람 좋은 얼굴에 김필두 중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야, 소문으로만 듣던 박소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소대장 김필두입니다. 우리 부대에 이런 인재가 오다니 이거 완전 부대 경사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더없이 친절했지만 박하늘은 그의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가벼운 질투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김중희님의 이 무슨 지도는요. 서로 도와야죠. 우리 박수희님 처음이라 모르는 건 많을 텐데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친절은 꿀을 바른 독약과도 같았다. 박하늘의 순환은 부임 첫날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도경철 중사에게서 나왔다. 오후 훈련 시간 박하늘은 사관학교에서 배운 최신 교리를 바탕으로 소대원들에게 효율적인 진지구축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도경철 중사가 모두가 듣는 앞에서 그녀의 말을 끊고 나섰다. 소대장님, 그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책상에서 배운 이론 나불랭이는 여기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박하늘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채 자신에게 익숙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병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 어쩔 줄 모르는 병사들은 박하늘과 보경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살폈다. 도중사, 우선 제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새로운 방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지휘관의 임무입니다. 확인이요? 여긴 실험장이 아닙니다. 소대장님, 당장 내일 북쪽에서 포가 날아올지도 모르는 최전방입니다. 소대장님의 그 어설픈 실험 때문에 우리 소대원들의 목숨을 담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실전 경험 없는 애송이 여군 장교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감히 짬밥도 안 되는 년이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오만함이 깔렸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박하늘의 권위를 짓밟음으로써 이 소대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박하늘은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녀는 이곳이 바로 아버지들의 방패를 내려놓고 스스로 선택한 전쟁터임이에 뼈저리게 실감했다. 번째 공격은 더욱 교묘하게 김필도 중위에게서 날아왔다. 그날 저녁 김필두는 대대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던 중 마치 걱정스럽다는 듯 은근슬쩍 박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대대장님, 사실 박하늘 소위가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 조금 걱정입니다. 오늘 훈련 중에도 도중사의 실전 경험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은 악의적인 모함이었다. 다음 날 박하늘은 대대장실로 호출되었다. 대대장은 그녀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박소희 자네 아직도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부소대장의 경험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니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부대 위계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어. 박하늘은 억울했지만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웃는 얼굴, 뒤에 비수를 숨기고 있는 김필두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는 도경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지휘관. 오진태까지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완다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식당에서 그녀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다. 장교들끼리 모이는 회의, 에이도 에이도 모이도, 에스도 에이도닌 두이도 에이도닌 당파를 가른 부, 어미도 발랑, 그녀이도 에이도녀미한다. 그녀를 무능한 한 여자, 남자한테 꼬리치는 년이라고 험담하면서도 앞에서는 언제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위하는 척 이중적인 연기를 계속했다. 박하늘은 매일 밤 텅 빈 관사에서 홀로 너덜너덜해진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다짐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이 더럽고 추악한 벽을 나의 능력으로 기어이 넘어서고 말겠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곧 닥쳐올 더 거대하고 잔인한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꺾여 운명이었다. 늑대들은 이미 피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상처 입은 사냥감을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하늘을 향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김필두 중위의 교활한 혀끝에서부터 촘촘하게 짜이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망이자 소문의 진원지인 장교식당과 흡연구역을 자신의 주무대로 삼았다. 그는 다른 간부들과 어울릴 때마다 마치 박하늘을 걱정하는 척 교묘하게 그녀에 대한 악기적인 소문들을 흘렸다. 정말 박소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육사 수석 졸업이라더니 너무 의욕만 앞서서 자꾸 도중사랑 부딪히는데 이러다 소대 분위기만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박하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박하늘은 부대의 화합을 깨는 문제인물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숨어 있었다. 그의 공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더욱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소문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박소희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쁘장한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깡촌에 있는 부대까지 자원했을까요? 듣자 하니 보유관 출신이라 백도 하나 없더던데 혹시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 라인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일종의 스파이처럼 우리 부대 감시하러 내려온 거라든지.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억측이었지만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스파이나 낙하산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 사람들은 설마 동료 장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짓말이겠어? 라며 그의 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부대 내에서 박하늘은 능력도 없으면서 윗선에 꼬리쳐서 들어온 위험한 여자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혔다.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괴물처럼 부풀어 올랐다. 간부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따녔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고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박하늘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문과 험담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자신의 소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한 새로운 사격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의 계획은 사관학교에서 배운 최신 이론과 부대의 현실적인 여건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혁신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늑대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사격 훈련 당일 박하늘의 지휘 아래 일소대원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새로운 훈련 방식은 병사들의 집중력을 극대화시켰고 소대의 전체 명중률은 이전보다 30% 이상 향상되었다. 대대장은 이례적으로 전부대원 앞에서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다. 그 순간 도경철 중사와 김필도 중위의 얼굴이 분노와 질투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을 깨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박하늘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도경철 중사의 방해 공작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해졌다. 그는 일소대에 지급되어야 할 최신형 총기 부품들을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부러 다른 소대로 빼돌렸다.
그는 박하늘의 소대원들이 낡고 결함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음 훈련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을 받도록 유도한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야간 경계 근무표를 작성할 때마다 일소대원들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초소를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병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았고 소대 내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박하늘은 이 모든 것이 도경철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중대장인 오진택, 대위를 찾아갔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오대위가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중대장님, 도경철 중사의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소대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중대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진택 대위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는 박하늘이 내민 증거, 자료들을 건성으로 훑어버리더니 귀찮다는 듯이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박소희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다.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군대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고시야 선인 부사관이랑 잘 지내는 것도 소대장으로서의 능력이야. 자꾸 사사건 도중사랑 부딪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오히려 자네 아닌가. 그는 진실을 외면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이 귀찮은 문제가 자신의 진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괜히 긋거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도중사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내겠다고 해. 이건 중대장으로서의 충고이자 명령이야. 알겠나? 박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대한 춘무의 카르텔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활보하고 방관자는 비겁하게 침묵하며 피해자인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중대장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 저편에서 김필도 중이가 그녀를 보며 조소석인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박하늘은 텅 빈 관사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아버지들에게 전화를 걸까 수백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었다. 박하늘로서 인정받겠다던 그 처절했던 맹세가 이 치욕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무너진 정의 앞에서 그녀는 홀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과 절망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강철의 성은 그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거대하고 더 잔인한 비극이 그녀를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독사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날은 3박 4일간의 강도 높은 야외 전술 훈련이 끝난 피로가 긁게 달란 담이었다. 훈련 내내 박하늘의 일소되는 도경철 중사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박하늘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대원들의 굳건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결과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늑대들의 뒤틀린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을 깨고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박하늘,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음무는 김필두, 중이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는 훈련 마지막 날 밤 모두가 지쳐 잠든 틈을 타 일소대가 관리하는 주통신 장비의 핵심 부품 하나를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숲 속에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수억 원다는 대대의 가장 중요한 군사자산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모든 정황은 마지막까지 장비를 관리했던 일소대와 그의 지휘관인 박하늘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박하늘 소위 중대장 오진택 대위에 분노의 찬고함이 중대 전체에 올려 퍼졌다. 그는 이번 사건을 박하늘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자네 도대체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엄청난 군기문란, 사고가 발생하게 만든 건가?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야. 명백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라고 그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박하늘 궁지로 몰아넣었다. 아닙니다. 저희 소대원들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닥쳐 지금 내 놈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건가? 오늘 밤까지 사라진 부품을 찾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소대원 전원을 군법에 깔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알겠나?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해가 지기 전까지 광활한 훈련장에서 손바닥만한 부품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박하늘과 일소대원들은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한 채 사치 훈련장을 뒤졌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해는 무심하게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침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오진택 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하늘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옆에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김필도 중위와 험악한 얼굴에 도경철 중사가 함께 서 있었다. 박하늘 소위 너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너의 무능함과 오만함이 우리 중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면 너의 부하들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지.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박하늘에게 뒤집어 씌우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음모입니다. 박하늘의 단호한 대답에 오진택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좋다. 네가 정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도중사 박소희를 반성의 방으로 데려가게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도록 반성의 방. 그것은 부대 내에서 가장 후미진 것에 위치한 낡은 무기창골을 그들이 부르는 암호였다. 그곳은 도경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을 법의 감시를 피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비밀스러운 고문실이었다. 김필두 중위가 박하늘의 어깨를 잡고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소희 너무 걱정 마.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까. 중대장님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오면 돼. 알았지? 그의 눈빛 속에는 네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박하늘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3마리의 늑대들이 파놓은 교활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낡은 무기, 창고의 문이 끼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창고 안은 치읓 같은 어둠과 키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도경철 중사가 박하늘을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졌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굳게 닫혔다. 그녀는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얼마 후 문이 다시 열리고 3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오진택, 김필두, 그리고 도경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가면이 걸려있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인 늑대의 잔인하고 비열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박하늘, 네가 우리를 너무 약어. 오진택이 차갑게 말했다. 내 그 잘난 수석 졸업 타이틀이 이곳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여긴 그런 이론 나불랭이가 통하는 곳이 아니야. 여긴 힘과 깡이라는 울타리가 전부인 곳이라고 김필두가 이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네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조용히 지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너무 오만했어. 감히 우리의 방식에 도전하려 했지.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이 세계의 법칙을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경철이 주먹을 쥐고 뼈마디를 꺾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부터 그 잘난 자존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내주마.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3명의 남자가 넘어져 있는 박하늘을 향해 군나발을 날리기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옆구리 등 허벅지 무자비한 토행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박하늘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터뜨렸다. 그녀는 저항하려 했었다. 그녀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호신술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자비 없는 폭력 앞에서 그녀의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네, 그 그림이나 그리던 손 다시는 펜도 못 잡게 만들어줘. 도경철이 박하늘의 양팔을 군나발로 짓밟았다. 우두뼈가 어긋나는 섬뜩하고 마른 소리가 조용한 상고에 울려 퍼졌다. 아, 박하늘의 입에서 마침내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양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양다리마저 같은 방식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는 2발로 서서 자신들에게 도전할 수 없도록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이제 알겠나, 박하늘, 이게 바로 힘의 차이라는 거다. 너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오진책이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박하늘의 의식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새 말이 늑대의 악마와도 같은 얼굴이 얼른거렸다. 그녀는 지독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모멸감 속에서 생각했다. 아버지,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3명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를 비추던 모든 빛이 꺼져버린 순간이었다. 박하늘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후 낡은 창고 안에서는 3마리 늑대의 은밀하고 추악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덮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들의 머리는 전투작전을 계획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돌아갔다. 젠장 도중사,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이러다 전현이 정말 죽기라도 하면 우리도 끝장이야. 중대장 오진택, 대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안위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김필두 중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교활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절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박하늘이라는 골칫덩어리를 우리 부대에서, 아니 군대에서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새겼으니까요.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박하늘 소위는 사라진 통신, 장비 부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다 스스로 부상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녀를 발견하고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히스테리가 너무 심해 막을 수 없었던 거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악마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를 구하려 했던 선량한 목격자로 둔갑시킬 생각이었다. 도경철 중사는 김필두의 계획에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원래 전현이 좀 기복이 심하고 예민했잖아. 평소 행실이, 그러니 다들 우리 말을 믿어줄 거야. 그들은 쓰러져 있는 박하늘의 주변에 마치 그녀가 스스로 난동을 부린 것처럼 낡은 장비, 부품들을 어지럽게 흩어놓았다. 김필두는 심지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에 가벼운 상처를 내어 그녀를 제지하다가 다쳤다는 증거까지 만들어냈다. 그들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치밀해져 갔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오진택 대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대대장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김필두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을 연기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하늘 소위가 창고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크게 다쳤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경악했다. 그는 즉시 의무대와 헌병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박하늘은 들것에 실려 의무대로 후송되었다. 그녀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부대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충격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필두는 팔에 붕대를 감은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뒤를 따르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박소희 그의 위선적인 눈물에 몇몇 간부들은 정말 그가 박하늘을 구하려 다친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의무대에 도착한 박하늘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는 모두 복합골절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았다. 군의관은 그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민간 병원으로의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오진택 대위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가로막았다. 군의관, 이 일은 절대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네. 알겠나? 박소희는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야. 외부와의 접촉은 그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일세. 당분간 부대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도록. 그것은 치료를 위한 격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감금이었다. 군의관은 오진택의 압력에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박하늘의 진료 기록부에 개인 부주의 및 자해로 인한 다발성 골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됨이라고 거짓된 소견을 기록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박하늘은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의무대의 가장 후미진 1인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그녀의 병실 앞에는 헌병 한 명이 24시간 내내 그녀를 감시했다. 그 누구와의 면회도 통화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버린 것이다. 며칠 후 박하늘이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더 끔찍한 정신적 절망감이었다.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는 무거운 깁스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헌병 수사관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진실을 힘겹게 털어 놓았다. 아닙니다. 저는 자해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진택 대위, 김필두 중위, 그리고 도경철 중사에게. 하지만 수사관의 반응은 냉담했다. 박소희, 진정하게 지금 소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목격자가 있나? 목격자 김필두 중위는 소희를 말리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네. 지금 소희의 주장은 정황상 신빙성이 매우 낮아 충격으로 인한 기억 혼란일 수도 있으니 일단 안정을 취하도록 하게.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다. 육사 수석 졸업생의 충격적인 일탈,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건의 진실이었다. 박하늘은 절망했다. 가해자의 폭력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지휘관의 이기심과 모든 것을 지켜본 동료의 비겁한 배신이 그녀의 영혼을 더 깊은 나라고 하다. 그녀는 굴고 하쳐버린 공주였다. 그녀를 구하러 올 왕자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를 비추던 모든 빛이 꺼져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부서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추악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녀는 밤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표정, 그들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언젠가 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단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불길이 되어 이 썩어빠진 왕국을 불태워버릴 그날을 비겁한 방관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락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둠 속의 산채로 매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묻어버린 것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곧 터져버릴 거대한 화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화산이 폭발하는 날, 그들의 거짓된 평화 또한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하늘이 의무대 차가운 침상 위에서 고립된 채 절망과 싸우고 며칠 뒤 부대의 정적을 깨는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위병 앞에 멈춰선 것은 번쩍이는 고급 세단이었다.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뒷좌석의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쉰을 갓넘긴 듯한 중년의 신사였다. 그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있었다. 잘 다려진 검은색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 그의 머리는 희끗이했지만 허리는 꿋꿋했고 걸음걸이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부산에 있는 한 보육원의 후원자라고 소개하며 박하늘 소위의 면회를 신청했다. 박하늘 소위 말입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이미 부대 전체에 퍼진 소문을 잘 알고 있었다. 박하늘 소위는 현재 정신적인 문제로 특별 격리 조치 중이라는 것을 지금 박소희님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알고 있어 그래서 직접 와본 것이요. 아이의 상태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중년 신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는 곧바로 중대장인 오진택 대위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오진택은 보육원 후원자라는 말에 코움을 쳤다고. 안연 별것도 아닌 게 귀찮게 구는군. 그는 이 귀찮은 방문객을 적당히 둘려대고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교활한 사냥개 김필두 중이를 위병소로 보냈다. 김중이, 자네가 가서 잘 처리하게 절대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네. 알겠나? 걱정 마십시오. 중대장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김필두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위병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언병과 중이라는 계급장이면 저 시골 후원자 영감 하나쯤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위병소에 도착한 김필두는 박성준 대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귀찮음이 가득 서려 있었다. 어르신, 제가 박하늘 소위의 선임 장교인 김필두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는 일부러 박하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거짓 연기를 시작했다. 지금 하늘이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홀단 상태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오히려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는 것이 하늘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의 말은 더 없이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박성준 대장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미세한 거짓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의사여. 아이의 상태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소. 길을 비켜주시게. 박성준 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필두의 미간이 살짝 찌트려졌다. 그는 이 늙은이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지금 군규정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 보고 싶으시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는 하늘리의 유일한 보호자여. 보호자가 아이를 보겠다는데 무슨 놈의 절차가 그리 복잡하단 말이요. 당장 당신의 가장 높은 상관을 불러오시오. 박성준 대장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그 단호한 태도에 김필두의 자존심이 상했다. 감히 백도 없는 고아년의 후원자 따위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려 드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친절한 미소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어허, 이 영감님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좋게 말할 때 돌아가시라니까. 그의 말투가 거칠러지기 시작했다.
당신 딸내,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부대에서 발가벗고 뛰어다니고 자해 소돔까지 벌이는 그런 미친년이란 말입니다. 그런 년을 못하러 보겠다고 이날리어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박한을 모욕하고 박성준을 포기시키려 했다. 그 순간 박성준 대장의 온화했던 눈빛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방금 한 말 책임질 수 있겠나? 책임져. 내가 틀린 말 했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보시든지. 볼 수도 없겠구나. 이미 독방에 갇혀 있을 테니 김필두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무식한 영감이 곧 포기하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박성준 대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필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 당장 당신의 가장 높은 상관을 불러오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오늘 자네의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될 걸세. 그 말에 김필두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다. 감히 일개 민간인 늦근이가 현역 장교인 자신을 협박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영감탱이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 놈이 뭔데 나를 협박해. 네가 뭐 대통령이라도 돼. 그는 곁에 있던 위소 근무자들을 향해 고함을 찔렀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영감탱에 끌어내지 않고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에 쳐. 놓아버려. 그리고는 박성준 대장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악마와도 같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 영감탱이도 딸내미처럼 팔다리 잘라줄까. 그 말이 면소의 차가운 홍기 속으로 퍼져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김필드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이자 회공군 80만 대구나 최정점에 서 있는 살아있는 전설의 영린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혀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운명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영감탱이도 딸내미처럼 팔다리 잘라줄까. 김필두 중요 마지막 말이 맹독을 품은 비수가 되어 박성준 대장의 심장에 깊숙이 밝혔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추었다. 그의 온화했던 아버지의 얼굴 위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굳건히 지켜왔던 냉철한 군인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부서져 내렸다. 그의 그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던 신사의 온화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차갑고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아비의 절규였고 부패하고 오만한 권력에 의해 짚인 정의에 대한 통곡이었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용서 없는 맹수의 원초적인 살기였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김필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계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은 그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저 늙은이가 고작 눈빛 하나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박성준 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필두를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김필는 더 이상 대화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해충 혹은 암세포에 불과했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뒤로 돌아섰다. 그의 모든 동작은 마치 자린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그 고요함이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검은색 위성군용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최상위 지휘들에게만 지급되는 대통령 직통 회선이 연결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김필두와 위소 근무자들은 그가 꺼내 낡고 투박해 보이는 전화기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저 영감탱이가 이제는 하다 안 되니 어디에다 가짜로 신고하는 척쇼를 하려나 보군.
박성준 대장은 세 개의 단축 번호를 차례로 그리고 망설임 없이 눌렀다. 첫 번째, 전화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날카롭고 기계처럼 정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심장 차진혁 공군 참모총장이었다.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차총장 지금 즉시 공군 최정예 전투 비행대를 비상대기시키게 목적지는 경기도 연천 맹호 부대 상공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차가운 금속성 음성이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지 내 딸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성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잠시에 망설임도 없이 두 번째 단축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바다의 왕 차선혁 해군 작전 사령관이었다. 사령관 듣고 있는가? 네 형님 아니. 의장님 해군 특수전 전단 UDTC일 최적의 대원들로 즉시 대테러 작전팀을 꾸리게 헬기 편대를 이용 내일 새벽 6시까지 맹호부대 연병장에 강습할 준비를 마치도록. 저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살해도 좋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체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에 침투하는 군사작전이나 다름없었다.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차선혁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성준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축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 대통령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전입니다. 대통령께 보고 드리십시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군수권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작전명은 심판의 날이다. 그의 선언은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다. 세 번의 짧은 통화. 그 통화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핵심 전력은 오직 한 사람 박한늘 소위를 구출하고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필도와 위소 근무자들은 그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저 늙은이가 미친놈처럼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짓거리로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모든 통화를 마친 박성준 대장은 다시 김필두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과 죽음을 예고하는 섬뜩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김필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 그리고 똑똑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사자가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차갑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내일 내가 돌아온다. 내가 돌아오는 날 이곳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삭 세단에 올라탔다. 김필은 멀어져가는 촬영의 뒷모습을 보며 침을 뱉었다. 미친 영감탱이 별쇼를 다 하고자 빠졌네. 뜻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과 이 부대의 어떤 끔찍한 운명이 닥쳐올 것인지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 명의 아버지의 분노를 깨웠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특기도전 맹호부대의 고요한 아침은 지축을 뒤흔드는 묵시록적인 괴음과 함께 산산 조각이 났다. 쿠르르릉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과도 같은 소리, 그것은 전투기의 제트 엔진이 대기를 가르며 저공 비행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잠에 취해 있던 부대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경악하며 침상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편대가 마치 거대한 강철의 맹금류처럼 부대 상공을 위협적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그들의 육중한 기체는 이제 막 밝아오는 여명을 가르고 부대 전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제 상황이었다. 적의 기습인가 아니면 쿠데타라도 일어난 것인가 부대는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대대장과 연대장, 심지어는 사단장까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이 비상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상급 부대로부터도 사전 통보나 경고는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채 미지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세 대의 거대한 헬리콥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의 아파치 공적 헬기도 대가 양쪽에서 어호비행을 하는 가운데 중앙에는 대통령 전용 헬기와 동급인 최상위 지휘관용 특수 헬기가 위형을 뽐내며 날아오고 있었다. 헬기 편대는 다른 곳도 아닌 사단 연병장의 가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연병장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켰다. 사단장 이하 모든 지휘관들이 혼비백산하여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자신들의 안방에 이렇게 무단으로 쳐들어온 것인지를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헬기가 땅에 착륙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지옥의 사자들과도 같은 완전 무장 상태의 해군 특수전 전단 UTL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연병장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의 남자가 헬기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땅을 밟는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사단장의 경화에 찬 외침도, 간부들의 당황한 수군거림도,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마저도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힘을 잃고 소멸해버렸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가장 선두에는 육군 최고의 영예인 대장, 계급장을 얻게 박성준 합동참모장에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그 온화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여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똑같이 대장 계급장을 단 군, 참모총장과 중장 계급장을 단 해군 작전사령관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의 최정점, 3명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뿐인 딸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함께 강림한 것이다. 사단장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3명의 거목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끔찍한 악몽을, 그 지옥 같은 침묵을 깬 것은 박성준 합참 의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사단장. 네, 네 의장님. 사단장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딸이 어디 있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기 지게 무서운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예, 따임이라니요. 의장님. 사단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바로 그때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간 채 지켜보고 있던 김필도 중위와 오진택 대위의 눈에 박성준 의장의 얼굴이 들어왔다. 어제 그 영감, 그들은 자신들이 어제 위병소에서 모욕하고 쫓아냈던 그 무식한 늙은이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지휘관이 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필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대로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진택 대위 역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채 뒷걸음 질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박성준 의장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딸을 해친 더럽고 추악한 벌레에 불과했다. 박성준 의장은 더 이상 사단장에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함께 온 해군 UDT들을 향해 턱짓으로 명령했다. 저기 바닥을 기고 있는 저 두 마리 벌레, 그리고 저놈들의 왕초인 도경철이라는 중사놈까지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 그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박성준 합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대기하고 있던 해군 특수전 전단 UDT실, 대원들이 마치옥에서 풀려난 사냥개들처럼 흩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먼저 연병장 바닥에 주저앉아 채 떨고 있는 김필두 중위와 오진택 대위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UDT 대원들은 그들의 양팔을 거칠게 등 뒤로 꺾고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그들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른 한 무리의 대원들은 막사 안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들의 목표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가장 추악한 아축, 도경철 중사였다. 그는 연병장의 소란을 듣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도경철 중사,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서늘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검은 전투복을 입은 지옥의 사자들이었다. 내 놈이냐 감히 내 딸의 몸에 손을 댄 놈이. 그들의 뒤에서 박성준 의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경철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하늘의 배경을,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의 딸이었는지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성준 의장의 눈에는 어떤 동정이나 자비도 서여 있지 않았다. 내 놈의 목숨은 군법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내 놈이 내 딸에게 주었던 고통을 내 놈 또한 똑똑히 느끼게 될 것이다. TT 대원들은 그의 양팔과 양다리를 그가 박하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뒤로 꺾어 결박했다. 그의 입에서 짐승과도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3명의 주범들이 순식간에 체포되어 연병장 바닥에 죄인처럼 무릎 꿇려졌다. 그들의 오만하고 의기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절망에 찬 초라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박성준 의장은 그들을 격렬적으로 한번 쳐다본 뒤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오직 한 곳, 자신의 딸이 갇혀있는 의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3명의 장군이 굳은 표정으로 의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겁에 질린 사단장과 연대장이 죄인처럼 따라붙었다. 의무대,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추악한 진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박성준 의장은 의무대장의 안내도 받지 않은 채 곧장 1인실 병실이 모여있는 가장 후미진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한 병실의 문 앞에 멈춰섰다. 문 앞에는 헌병 한 명이 부동 자세로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충충성 박성준 회장은 그의 격려를 받지 않았다. 그는 헌병의 어깨 너머 굳게 닫힌 병실문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절망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어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근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헌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굳게 잠긴 문을 열었다. 끼기 열리는 소리가 3사람의 심장을 후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차가운 침상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딸, 그들의 자랑스러운 딸,
박하늘이 미라처럼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는 무거운 기부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한때 총명함과 생기로 반짝였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느라 박성준 의장의 입에서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의 두 동생 공군 참모총장과 해군작전 사령관 역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들의 딸이, 그들의 자랑이 저 차가운 침상 위에서 날개가 꺾인 채 죽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세 명의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박성준 의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지옥의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단장을 향했다. 내 놈이냐?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 차갑고 낮았다. 네, 딸이 이 지경이 되도록이 모든 것을 방시하고 무인한 놈이 그의 선언은 이 부대에 속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늘 이 부대에 속한 모든 책임자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합참의 의장의 명령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었다. 부패한 왕국을 향한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비한 피해 숙청이 예고되는 순간이었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었다. 몇 달 뒤 대한민국 군사법원 역사상 가장 엄중하고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졌다. 새 장군과 여군, 소위 사건으로 명명되니 재판은 군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치의 자비도 없이 진행되었다. 사건의 주범인 백도, 김필두, 도경철, 그리고 그들의 범조를 무기하고 동조했던 오진택, 대위와 진실을 왜곡했던 군의관,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의 사실을 방조했던 사단장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와 눈물로 진실을 호소했던 수많은 병사들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그들에게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백도 전 대위는 부하 폭행 및 특수상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0년이라는 군사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명예와 연금은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의 공범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모두 불명예 강제 전역 조치되었고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아며 보내게 되었다. 심판은 끝났다. 법정에는 안도와 함께 무너졌던 정의가 마침내 바로 세워졌다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군인들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박성준 합참의장을 필두로 한 3명의 최고 지휘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강압적인 병영 문화와 고질적인 부조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모든 부대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수많은 제2, 제3의 백도교들이 군복을 벗어야 했다.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기 기울이는 소원 수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여군을 포함한 모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군대는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적인 왕국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젊은 여군, 장교 박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개월에 걸친 뼈를 깎는 재활치료를 강철 같은 의지로 견뎌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3명의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의 재활을 도왔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그녀의 팔과 다리가 서서히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걷는 법을, 다시 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다시 굳건히 땅 위에 섰다. 모두가 그녀가 이제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군에 남기로 결심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군인의 명예를 제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가장 강하고 가장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1년 뒤 육군회관의 대강당에서 장교 합동인 및 진급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객석의 가장 앞자리 가장 높은 곳에 대한민국 국방의 정점인 3명의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서려 있었다. 마침내 진급자 명단이 호명되기 시작했다. 육군 중위 박하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박하늘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서 입은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하고 능능한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 중앙에 서서 객석을 향해 가장 크고 가장 절도 있는 목소리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 순간 객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던 3명의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과 함께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하늘은 그런 아버지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상처는 아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흔적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 위로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더 단단하고 더 찬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찬란한 새벽을 열고 돌아온 1명의 10명의 영웅.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명의 용기 있는 군인이 어떻게 거대한 부조리의 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이야기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